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새로운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된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세월은 육신을 쓰러뜨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숨결이 바람될 때입니다. 지은이 폴 칼라니티, 옮기니 이종인, 펴낸 곳은 흐름출판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벌써 7년이 넘었다고 하는군요. 100세를 기념해서 양장본으로 재발간된 이 책은 제가 한 5년 전쯤에 읽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서는 왠지 모를 희망을 읽어냈던 기억이 있어 오늘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은 신경외과 의사 폴 칼라니티의 삶의 궤적과 죽음 앞에서의 고뇌를 담아낸 진솔하고도 깊이 있는 기록입니다. 36, 의학도로서 치열한 시간들을 지나 꿈에 한 걸음 다가가던 순간 그는 폐암 4기라는 가혹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로서 삶과 죽음을 다루던 그가 이제는 환자로서 죽음과 마주하게 된 이 역설적이고도 강렬한 이야기는 슬프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슬프지만 슬프지 않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요. 저자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문학과 의학을 통해 탐구했습니다. 그는 뇌와 인간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죠. 폐암이라는 질병과 싸우며 의사로서의 역할을 내려놓는 대신 그는 남은 시간을 글을 통해 기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남긴 글 속에는 문학적인 통찰과 철학적인 성찰이 녹아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동안에도 그는 삶의 의미를 놓지 않았거든요. 그가 썼던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라는 칼럼은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죽음과 삶의 딜레마를 솔직하게 탐구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딸 케이디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까지 그는 독자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어찌 보면 의학적인 기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은 삶을 탐구한 한 인간의 철학적인 여정에 가깝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그래도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삶의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참으로 짧지만 진정으로 뜨겁게 살다 간 진실한 영혼이 아니었나 책을 읽으며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죽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이 책은 저자가 마지막까지 끝끝내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전에 떠났거든요. 대신 마지막 에필로그를 그의 아내 루시가 장식하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2015년 3월 9일) 월요일 폴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8개월 전 우리 딸 케이디가 태어난 분만병동에서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누군가는 케이디가 태어나고 폴이 숨을 거둔 그 사이에 동네 바비큐 식당에서 우리 식구를 보았을 것이다.
그곳에서 검은 머리에 긴 속눈썹을 가진 아기가 유모차에 탄 채 졸고 있는 동안 맥주 한 잔을 나눠 마시고 갈비를 뜯으며 우리에게 미소 짓던 우리 부부를 본 사람은 폴이 앞으로 살 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걸,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폴은 마지막 토요일을 가족과 함께 아늑한 거실에서 보냈다. 그는 안락의자에 기댄 채 케이디를 데리고 놀았고, 시아버지는 내가 케이디에게 젖을 먹일 때 쓰는 흔들 의자에, 시어머니와 나는 근처의 소파에 앉았다. 폴은 무릎 위에 앉힌 케이디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살살 흔들어댔다. 케이디는 아빠의 코 속으로 산소를 넣어주는 관을 의식하지 못한 채 활짝 웃고 있었다. 폴의 세계는 더욱 작아졌다. 가족이 아닌 손님은 돌려보내는 내게 폴은 이렇게 말했다. 만나지는 못해도 내가 사랑한다는 건 다들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 친구들의 우정이 소중해. 그리고 아드백 한 잔 더 마신다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폴은 그날 글을 쓰지 못했다. 이 책의 원고는 일부만 마친 상태였고, 폴은 책 한 권을 완성하지 못하리란 걸 알았다. 거기에 필요한 체력, 정신, 시간 모두 부족했다. 임상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폴은 매일 복용했지만 잘 듣지 않았던 표적 치료제를 끊었다. 약을 끊고 나면 불이 확 타오르듯 암이 급속도로 자랄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폴의 담당의는 내게 매일 그의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내달라고 했다. 언어 능력이나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폴은 토요일에 내가 녹화하는 동안 엘리엇의 황무지를 꺼내 거실에서 크게 읽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자극한다. 숙제도 아닌데 폴이 책을 무릎에 엎어놓고 열심히 암송하는 모습을 보고는 가족들이 빙긋 웃었다. 정말 저애답구나.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우리는 평온한 주말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폴의 상태가 좋으면 교회에 다녀온 뒤 케이디와 케이디의 사촌을 데리고 언덕 위 공원으로 가서 유아용 그네를 태울 생각이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고통스러운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슬픔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일찍 폴의 이마에 손을 대봤더니 불덩이 같았다. 열을 재보니 40도나 됐다. 하지만 다른 새로운 증상은 없었고 비교적 편안해 보였다. 나는 폴의 아버지와 형과 함께 그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폐렴일 경우를 대비해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몇 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만약 폐렴이 아니라 암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어쩌나. 폴은 오후에 편안하게 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아주 심각하게 아팠다. 그가 잠든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조용히 거실로 나오니 시아버지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는 벌써부터 그가 그리웠다. 일요일 아침 폴의 상태가 돌연 나빠졌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기겁할 만한 변화였다.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폴은 이번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들려갔다. 내 뒤에는 시부모님이 있었다. 폴은 내게 얼굴을 돌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가는가 봐. 내가 당신 곁에 있어. 내가 말했다. 늘 그랬듯 의료진은 폴을 따뜻하게 맞았지만 그의 상태를 보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였다. 첫 검사를 마친 뒤 그들은 폴이 바이팝을 통해 호흡할 수 있게
그의 코와 입에 마스크를 씌웠다. 바이팝은 환자가 숨을 들이쉴 때 강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 환자 대신 호흡 과정의 대부분을 처리해주는 호흡 유지 장치이다. 호흡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시끄럽고 강력한 이 장치는 한 번의 호흡마다 환자의 입술을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민 개의 입술처럼 뒤집어 놓았다. 그 장치가 꾸준히 슉슉 소리를 내는 동안 나는 폴에게 가까이 붙어 몸을 숙여서 그의 손을 잡았다. 폴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명적으로 높았다. 호흡하는 일조차 그에겐 너무나 힘든 것이었다.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폐암이 심해지고 몸이 더 쇠약해지면서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누적되었다. 그의 뇌가 정상보다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익숙해졌기에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폴은 의사답게 불길한 검사 결과를 금방 알아보았다. 나 역시 그랬다. 폴은 들것에 실려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그 전에 그가 맡았던 많은 환자들이 신경외과 수술을 받기 전이나 후에 병과 힘겹게 싸우던 곳이었다. 환자들의 가족은 병상 곁에 모여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삽관이 필요할까?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폴은 바이팝으로 호흡하며 내게 물었다. 꼭 그래야 할까? 그 밤 내내 폴은 의사들과 가족, 그리고 나와 그 문제를 의논했다. 자정 무렵 오랫동안 폴의 조언자 역할을 해줬던 중환자 담당의가 치료 방법을 가족과 의논하러 왔다. 그는 바이팝은 미봉책이라고 했다.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술은 목에 삽관을 하여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이었다. 과연 폴은 그것을 원할까? 이제 우리에게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런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에서 원상 회복될 수 있을까? 폴의 병스가 심각하여 인공호흡 장치를 떼어낼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큰 문제였다. 정신착란과 장기 부전이 차례로 들이닥쳐 정신에 이어 신체까지 무너진다면 의사인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예전부터 목격해왔다. 폴은 대안을 검토하더니 결단을 내렸다. 죽음이 더 확실히 그리고 더 빠르게 찾아오겠지만 삽관 대신 안락 치료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었다. 폴은 뇌에 있는 암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잘 버틴다 해도 앞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절박한 표정으로 폴의 말을 끊었다. 얘야, 오늘 밤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니? 다들 나가서 좀 쉬도록 하자. 폴은 소생치료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힌 뒤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다. 인정 많은 간호사들이 폴에게 담요를 더 가져다 줬다. 나는 형광등을 껐다. 폴은 용케도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잤다. 시아버지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고 나는 근처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다가올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 되리라는 걸 알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싶었다. 새벽 6시에 나는 폴의 병실로 살그머니 들어갔다. 불은 아직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모니터들에서 이따금 소리가 들렸다. 내가 다가가자 폴은 눈을 떴다. 우리는 안락치료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폴의 병세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고통을 받다 죽지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정 집에 가고 싶다면 그를 집에 데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안락치료로 방향을 잡자는 그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귀가가 안 될 경우 어떻게든 병실을 집처럼 만들어 볼 생각이었다. 바이팝으로 힘겹게 숨을 쉬며 그가 말했다. KD. 우리 친구 빅토리아가 집에서 KD를 데려왔다. KD는 폴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기분 좋게 앉아 자기의 작은 양말을 잡아당기고 병원 이불을 두드리면서 웃고 웅얼이를 냈다. 그 아이는 폴을 숨쉬게 해주는 바이팝 장치가 슉슉 소리를 내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KD는 자기도 모르게 아빠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폴의 가족과 나는 회진차 들른 의료진과 중환자실 밖에서 폴의 치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폴의 급성호흡 부전은 암이 급속도로 악화된 탓이었다. 나는 의사에게 갑작스럽게 악화된 폴의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최대한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폴은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시도는 바라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가망이 없다면 마스크를 벗고 KD를 안고 싶어 해요. 나는 폴의 침대 곁으로 돌아갔다. 바이팝 마스크 콧대 위로 그의 검은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폴은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다. 난 준비됐어. 바이팝을 떼고 모르핀을 맞으며 생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곧 우리 가족들은 병상 주변으로 모였다. 폴이 결정을 내린 직후의 이 소중한 순간에 우리 모두는 그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했다. 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원고가 출판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폴은 내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담당인은 폴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었다. 폴, 당신이 숨을 거둔 뒤에 가족분들은 힘들겠지만 당신이 보여준 용기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빨리 이겨내실 겁니다. 폴의 형 수만이 이제 편히가 내 동생 하고 남편에게 말하는 동안 동생 집안은 폴의 얼굴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미어져 침대로 올라갔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누웠다. 나는 예전에 우리 부부가 함께 누웠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8년 전 의과 대학원생이었던 우리는 내 할아버지 옆에 있는 침대에 지금처럼 함께 누워 잠들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단축하고 돌아와 할아버지를 간병했다. 우리는 몇 시간마다 깨어나 할아버지에게 약을 투여했다. 그때마다 폴은 몸을 숙여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보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서 귀담아 들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폴에 대한 내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폴의 임종이 다가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22개월 전 폴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금 이 병원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침대에서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8개월 전 KD가 태어난 다음 날 나는 내 병원 침대에서 폴과 껴안고 오랜만에 편안하고 긴 잠을 잤다. 집에 텅 빈 채로 남아있는 우리의 안락한 침대를 생각하니 12년 전 뉴헤이븐에서 서로 사랑에 빠졌을 때가 기억났다. 우리의 몸이 어찌나 서로에게 딱 들어맞는지 깜짝 놀랐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둘이서 몸을 휘감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잤다. 나는 이제 폴이 내 품에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위로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1시간 뒤 마스크가 제거되고 모니터가 치워졌다. 이젠 모르핀이 정맥 주사를 통해 폴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꾸준하지만 얕게 호흡했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르핀이 더 필요한지 물었고 폴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가 병상 가까이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폴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렇게 폴은 의식을 잃었다. 9시간 넘게 우리 가족은 그의 곁을 지켰다. 의식을 잃은 폴은 눈꺼풀을 닫은 채 드물게 숨을 쉬었다.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폴의 긴 손가락은 내 손가락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다. 시부모님은 케이디를 얼은 다음 손녀가 기분 좋게 누워서 젖을 먹고 잠들 수 있도록 다시 침대에 누웠다. 사랑으로 가득한 병실은 지난 세월 우리가 함께 보낸 휴일이나 주말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한 팔라딘이야. 팔라딘은 내가 그를 부르는 애칭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한 시를 나지막히 읊었다. 그 시의 핵심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였다. 가까운 친척들이 왔고 뒤이어 목사도 왔다. 우리 가족은 사랑스러운 일화들을 나누고 우리들끼리만 아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우리는 모두 돌아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폴과 서로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의 고통과 위안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북서쪽으로 난 병실의 창을 통해 따뜻한 저녁 햇살이 비칠 때쯤 폴의 숨소리는 더 조용해졌다. 케이디는 잘 시간이 다가오자 통통한 손으로 눈을 비볐고 가족의 지인이 케이디를 집으로 데려다 줬다. 나는 그 전에 케이디의 뺨을 폴의 뺨에 가져다 댔다. 부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비슷하게 삐뚤음이 기울어졌다. 폴의 얼굴은 평온했고 케이디는 약간 놀랐지만 얌전히 있었다. 폴이 그토록 사랑한 아이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케이디가 잠들 때 불러주는 노래를 폴과 케이디 모두에게 조용히 불러준 다음 케이디를 지인에게 부탁했다. 밤이 되어 병실이 어두워지자 낮게 딸린 등이 벽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폴의 호흡은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게 변했다. 그럼에도 그의 몸은 편안해 보였고 발다리도 긴장이 풀린 것 같았다. 9시 직전 폴의 입술이 벌어지고 눈이 감겼다. 폴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미완성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완성이야말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 폴이 직면한 현실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삶의 마지막 몇 해 동안 폴은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또 움직이는 시계바늘에 자극받으며 쉼없이 글을 썼다. 신경외과의 최고참 레지던트였던 시절에는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글을 썼다. 내 옆에 누워 노트북을 조용히 두드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노트북으로 글을 쓰며 오후를 보냈다.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글을 썼고 화학요법을 받으며 약물이 혈관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편집자에게서 전화가 오면 주저없이 받았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은색 노트북을 손에 놓지 않았다. 화학요법 때문에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아플 때에도 솔기가 없고 가장자리가 은색으로 된 장갑을 끼고 노트북의 트랙패드와 키보드를 만졌다. 점점 악화되는 암으로 살인적인 피로를 느끼면서도 완화 치료를 받는 동안 그가 제일 신경 썼던 건 집필에 필요한 정신력의 유지였다.
그는 어떻게든 글을 쓰겠다는 의지가 굳건했다. 이 책에는 모자란 시간과 싸우는 절박함, 중요한 얘기를 꼭 전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폴은 의사이자 환자로서 죽음과 대면했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과 씨름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해하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다. 30대에 죽는 건 이제 드문 일이지만 죽음 그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다. 폐암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그게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폴은 제일 친한 친구인 로빈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이렇게 말했다. 그냥 충분히 비극적이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 독자들은 잠깐 내 입장이 되어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처지가 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조만간 나도 저런 입장이 되겠지. 내 목표는 바로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죽음을 선정적으로 그리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인생을 즐기라고 훈계하려는 것도 아니야. 그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고 싶을 뿐이지. 물론 폴은 그저 죽음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죽음을 용감하게 헤쳐나갔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한 폴의 결정은 더할 나위 없이 용감했지만 죽음을 기피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그리 칭송받지 못한다. 큰 야망과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모질지 않은 부드러움 또한 폴의 강점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오랜 시간 씨름했고 이 책은 그 본질적인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 에머스는 이러한 글을 남겼다. 보는 자가 언제나 말하는 자이다. 그의 꿈은 어떻게든 말로 표현되며 그는 장엄한 환희 속에서 그 꿈을 널리 알린다. 용감한 보는 자 폴은 이 책을 쓰면서 말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죽음을 대면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암 진단을 받은 직후 내게 자신이 죽으면 재혼하라고 했던 폴의 말은 투병하는 내내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애쓸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내가 재정적인 면에서나 경력 면에서 곤란을 겪지 않고 엄마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폴은 철저하게 대비했다. 동시에 나 역시 그의 현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잘 보내도록 돕고 싶었다. 폴의 증상이나 치료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의사로서 수행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나는 그의 포부를 지지하고 안전하고 어둑한 우리만의 침실에서 그를 끌어안은 채 그가 나직에 속삭이는 두려움을 귀 기울이며 들어주었다. 그를 지켜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위로했다. 손을 잡은 채 수업을 듣곤 했던 의과 대학원 시절만큼이나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화학요법을 받은 뒤 병원 밖에서 걸어 다닐 때에면 나는 그의 외투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의 손을 잡았다. 날씨가 따뜻해진 후에도 폴은 겨울 외투와 모자를 벗지 못하고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일도 없으리라는 걸 알았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몇 주 전 함께 침대에 누워서 내가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내가 당신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있어도 숨 쉴 수 있어?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이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폴과 내가 서로의 삶에 깊은 의미가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행운이었다. 폴은 자신의 강인함과 가족 및 공동체의 응원에 힘입어 암의 여러 단계의
우아한 자세로 맞섰다. 그는 암을 극복하거나 물리치겠다고 허세를 부리거나 허황된 믿음에 휘둘리지 않고 성실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둔 미래를 잃고 슬픈 와중에도 새로운 미래를 구축할 수 있었다. 폴은 암 진단을 받은 날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우리가 욕실 거울에 걸어둔 그림을 보면서 울었다. 그 그림에는 내게 남은 모든 날을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수술실에서 보낸 마지막 날에도 울었다. 폴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줬고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불치병에 걸렸어도 폴은 온전히 살아있었다.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음에도 활기차고 솔직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가 희망한 것은 가능성 없는 완치가 아니라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날들이었다. 숨결이 바람될 때에서 폴의 목소리는 강하고 독특하며 조금은 쓸쓸한 느낌이다. 이 책에는 그를 둘러싼 사랑, 온정, 관대함, 인정이 담겨 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서로 다른 자아로 살아간다. 이 책에서 폴은 의사이기도 하고 환자이기도 하며 의사 겸 환자 관계 속에 놓여 있기도 하다. 그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진 명료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다른 자아들도 존재했다. 아쉽게도 이 책에는 폴의 유머 감각, 상냥함, 다정함, 그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가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 그래도 이것은 폴이 직접 쓴 책이다. 그 시기에 그가 낸 목소리이며 그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쓰려고 했던 글이다. 내게 가장 그리운 폴은 연애하기 시작했을 때에 발팔하고 눈부셨던 그 남자가 아니다. 뭔가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남자였던 투병 말기의 폴. 이 책을 쓴 폴. 병약하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았던 그 남자가 그립다. 폴은 이 책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책은 문학에 대한 그의 사랑이 맺은 결실이다. 또한 죽음에 직면하여 설득력 있고 강력한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2013년 5월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메일로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폴은 이렇게 썼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이미 내가 브론테 자매나 키츠, 스티븐 크레인보다는 더 오래 살았다는 거지. 나쁜 소식은 내가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는 거고. 그 후로 폴은 변화의 여정을 걸었다. 그는 의사라는 열정적인 사명에서 벗어나 다른 사명을 갖게 되었고 남편에서 아버지가 되었으며 물론 마지막에는 삶에서 죽음으로 나아갔다. 나는 폴의 이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가 책을 쓸 때에도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폴은 글을 쓰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그 덕분인지 마치 섬세한 연금술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유려하게 글을 써내려갔다. 폴은 버드나무관에 누워 산타크루즈 산맥에 있는 들판에 묻혔다. 그곳에서 우리가 산책과 해산물 파티, 생일기념 칵테일을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았던 해안지대와 그 너머 펼쳐진 태평양이 보인다. 2달 전 1월의 따뜻한 주말에 우리는 케이디의 통통한 발을 저 아래 바닷물에 담가주기도 했다. 폴은 사후 그의 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결정을 맡겼다. 나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 폴의 무덤은 9km 정도 뻗은 산의 푸른 능선 위에서 서쪽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주변의 언덕들은 들풀, 침엽수, 노란 등대풀로 뒤덮여 있다.
앉아있으면 바람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얼룩다람쥐가 허둥지둥 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자신에게 딱 맞는 곳에서 영면하고 있다. 폴의 묘지는 투박하면서도 우아해서 평소 그의 성품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 또한 우리 모두가 나중에 묻히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곳이다. 내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기도문의 한 문장이 떠오른다. 우리는 서서히 걸음을 옮겨 영원한 산의 정상에 오르리라. 그곳의 바람은 시원하고 풍경은 장엄하리라. 하지만 이곳이 늘 안락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날씨가 종잡을 수 없다. 폴은 산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묻혔기 때문에 그를 찾아갈 때면 땡볕을 쐬거나 짙은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거나 몸을 따갑게 찌르는 차가운 비를 맞아야 했다. 그곳은 평온하면서도 불편하고 친밀하면서도 쓸쓸하다. 마치 죽음과 슬픔처럼.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좋고 또 옳다고 생각한다. 무덤가에 튤립, 백합, 카네이션 같은 꽃을 두고 왔다가 나중에 다시 가보면 사슴이 꽃을 먹어치운 경우가 많았다. 꽃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증거이고 폴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할 것이다. 벌레들이 재빠르게 땅을 뒤집고 자연이 계속 변화하는 걸 보면 폴이 일찍이 깨달았고 나 역시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생과 사는 떼어내려 해도 뗄 수 없으며 그럼에도 혹은 그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폴에게 벌어진 일은 비극적이지만 폴은 비극이 아니었다. 나는 폴이 세상을 떠나면 내 인생에는 오로지 공허와 슬픔만 남을 줄 알았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똑같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또 끔찍한 슬픔과 비통함의 무게를 못 이겨 때로 몸을 떨며 한탄하면서도 여전히 큰 사랑과 감사를 계속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폴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거의 매 순간 그가 사무치게 그립지만 우리가 여전히 함께 만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별은 부부애의 중단이 아니라 신혼여행처럼 그 정상적인 과정 중 하나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하여 이 과정도 충실하게 헤쳐나가는 것이다. 우리 딸을 돌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 책을 출판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폴의 무덤에 찾아가고 폴을 애도하면서도 그에게 경의를 보내고 꿋꿋이 버텨나가고, 이렇게 내 사랑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폴이 의사이자 환자로서 살았고 죽음도 맞았던 병원을 볼 때마다 그가 살았더라면 신경외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폴은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한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애초에 폴이 신경외과에 끌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훌륭한 성품에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고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랬을 것이다. 그 대신에 폴은 이 책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남들을 도우려 했고 이는 그만이 남길 수 있는 업적이다. 이 책이 출판된다고 해서 그의 죽음이 준 상실감이 덜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 데에서 의미를 발견했고 이 책에도 그렇게 썼다. 우리는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거리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점근선처럼 우리가 완벽을 향해 끝없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폴에게 주어진 삶이었고
그는 그 삶으로부터 이 책을 써냈다. 그래서 숨결이 바람될 때는 지금 이대로 완결된 작품이다. 폴이 세상을 떠나고 이틀 뒤 나는 일기장에다 KD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아빠를 칭찬하는 말들은 전부 사실이란다. 아빠는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어.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겠다는 폴의 결단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폴은 평생 죽음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결국 그는 그 일을 해냈다. 나는 그의 아내이자 목격자였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숨결이 바람될 때잖아요. 기억나세요? 인트로 때 시 한 편 들려드렸었는데 브루크 풀크 그레빌의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처음에 들으며 느꼈던 감정과는 좀 다르게 들리실 거라 생각됩니다.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새로운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된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세월은 육신을 쓰러뜨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